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 미중 정상회담 시작이 됐고 뭐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앞뉴스에서 이제 현장 화면을 좀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회의 형식 자체가 미중 정상이 이제 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고 양쪽으로 이제 굉장히 배석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어떤 회의의 형식에 비춰볼 때 이 회의의 내용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 대충 이제 이 의제들이 취약이 될 때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서 할 때는 가능한 배석자를 최소화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 집중적인 논의라는 것 자체가 이견이 많은 쪽에 대한 논의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명 이제 배석자를 굉장히 여러 명을 두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양측 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한숨 돌려 있는 상황이에요. 돌리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하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고요. 그만큼 후반기 국정 동력도 이제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집권 3기를 이제 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금 대외적인 협상도 벌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회담을 벌이고 있는 장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G20 회담 중에 이제 지금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G20 회담을 계기로 해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G20이라는 거의 상징 자체가 세계화라든가 전 세계의 상호 의존이잖아요. 협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지금 양측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 날이선 갈등 의제만 강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 자체를 결국 현재 세계 질서에 있어서 자꾸 분위기를 망치는 쪽이 어느 쪽이라는 인상을 다른 국가 정상들한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얘기한 서로 레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 그런 그 얘기가 의미심장한 거 그러니까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얼굴 맞대고 보자. 이런 쪽의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는 걸 미중 양측이 원론적이지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굉장히 많은 배석자가 있었고 이 두 정상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일단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폭넓은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화면을 지금 언뜻 보면은요. 그동안 직접 만나는 거는 2번이지만은요. 금년 3월에 한번 화상 회의를 했고요. 작년 11월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통한 이제 근데 그 당시에도 배석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당시 배석자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럼 의제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안보 보좌관, 그다음에 커트 캠블 이 인도 태평양 이제 정책 조정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도 지금 참석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중국 측도 봐서는 지금 보통 중국 외교할 때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온 거죠. 양재츠 위원도 정치구원 나왔고요. 아마 지금 왕이 외교부장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태평 외교부 부장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측의 작년 아마 11월에 지금 보이네요. 왕이 부장은.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기 머리 하얀 여성이 아마 제니 델런 재무장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작년 11월에 화상 회의했을 때 그때 멤버들에다가 더 확대된 나머지 이제 인물들도 지금 모여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의제 자체도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이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국 간에 지금 사실 이제 대결 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강대 강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첨예한 이제 의제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이해관계가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좀 예. 나눠갖고 좀 저희가 접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제 중에서 가장 좀 민감한 문제는 타이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위협 그렇죠. 발동도 있을 안보, 것이고요. 아무래도 안보 분야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네. 안보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부분이 금년 8월에 그 낸시 펠로시 그 미 하원 의장 예. 대만 방문 둘러싸고 이제 양측이 했던 그런 그 갈등 양상처럼 예, 대만을 이제 중국은 계속 이제 미국이 실제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대만을 국제 무대에 막 국가급 행위자처럼 이렇게 데뷔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이거를 사실은 원칙을 깨뜨리는 거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해왔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결국 대만이 가지고 있는 대만의 체제 특성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만을 지금 이 자기 영역 안에 끌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이제 논박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타협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접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고 으르렁거리는 분야고 가장 뜨겁게 보이는 분야가 대만 분야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공급망 재편 문제예요. 예. 그 IPF라든가 아니면 예. 치포와 같은 공급망 재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제 첨단 기술 발전 문제들. 예.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나마 좀 양측에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얘기하는 신흥안보, 이머징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가령 기후 변화라든가 네. 이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같은 분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네. 좀 공감대가 확산이 될 수가 있고, 이게 기존에는 그래도 윤활유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범유행 이후에는 이 부분도 서로를 비판하는, 그렇습니까? 네. 예, 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갈등을 완충할 만한 장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난해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미중 간 그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예, 고위급 회담이죠. 당시에 상당히 이제 양측이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날선 공방을 날선 벌였죠. 공방을 예. 벌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미중 정상 회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일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알래스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 정상이 참가는 하지 그렇진 않았거든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양 정상들의 브레인을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날선 공방을 논리적으로 벌인 거예요. 네. 근데 이번은 정상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G20을 계기로 해서 지금 모든 세계 정상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처럼 날선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용어는 점잖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입장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하반기 정책 동력을 대외 정책 부분에서 이제 확보를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공화당 행정부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틀리지 않아요. 지금 중국을 다루지 않으면 지금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된다는 관념도 사실은 일종의 미국 내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결국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인 국제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양보하기는 힘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체제를 겨냥해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세적으로 몰리면 지금의 중국의 공산당 중심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실질적으로 말은 부드러워도 논리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일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미중 간의 레드라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레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정한 그렇죠. 마지노선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을 좀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드라인을 갖다 확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거꾸로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절대로 내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정책 수립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부분을 넘는 순간 반발할 거라는 건 분명히 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레드라인을 알게 되면 사실은 양측 다 일부러 레드라인을 또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죠, 이것도. 네. 네. 북한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거론이 될 걸로 2시간 예, 동안의 예. 회담에서 거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무력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국 측에서 어떤 뭐 의견을 타진할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을 표할 걸로 이제 예상하시는지. 네, 미국이 취할 거는 분명한 게 지금 한반도에서 그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평양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더 나가지 말 것을.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 얘기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 같은 걸 하게 되면 예. 이제 그동안은 올해 그 3월하고 5월에 북한이 그 지금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에서 비난 결의안이 나오는 것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제재 결의안이 격상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막았거든요.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오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 이 북한을 지원하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미국은 어떤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컨더리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 유엔 그 전문가 패널 그 이행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실상 중국이 그 지금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우회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하는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런 좀 강력한 이 무력 시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그렇죠. 유리하지만 않아요. 근데 최근에 뭐 유엔에서의 어떤 그 중국의 그 입장이라든가 또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해석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 1970년대 이후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 왔지만 항상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그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네. 내부 정치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 사상의 또 하나의 그 핵심 논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전략적인 가치가 꽤 높아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요긴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는 긴장이 너무 고조가 돼서 이게 미중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까지도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자기 말도 듣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몰려서 결국은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만 또 거꾸로 북한의 그 행위로 인해서 중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피해야 되겠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 릴레이 정상회담이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이제 프놈펜 공동성명이 나왔죠. 네. 공동성명에 이제 이 제목도 뭐 포괄적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폭넓은 그 내용을 그렇죠. 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전과는 좀 뭐랄까요, 이제 궤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네네. 내용은 뭐 이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만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분명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장 그 이제 큰 그 일종의 결속을 보장하는 틀은 지금 북한 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고요. 예. 거기에 대한 강론의 방법론 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한미가 상당히 이 정치적인 체제 면에서 유사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에 선언에 포함됐다는 게 저는 뭐 직접적으로 가치 공유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에 의한 그 현상의 배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이제 이 대만 문제, 대만 해협의 안정성, 그다음에 사실 거기다 넓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그 이 비판도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상당히 그 한미일 삼국이 기본 가치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안 문제와 못지않게 그 기반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안보 대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공급망 재편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의 현안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사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은 체제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결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협력 분야를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그 공동선언에 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있고 중국과 관련된 뭐 언급도 있습니다. 뭐 직간접적인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네네. 대중 견제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조하고 같이 이제 이 삼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이제 이 대중 관계를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중대한 과제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미국은 그걸 바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그 이 인도태평양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나온 자유평화 번영에 기반한 그 인도태평양을 이룩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 나름의 고민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에 대한 견제임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공동의 평화 번영이라는 말로 이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과도 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긴 하지만 중국과도 지금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아니면 이거를 아직 정책을 가시화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그래도 아마 알게 모르게 지금 이번 삼국 정상회담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결국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는 그 한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번에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중국 쪽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올 겁니다. 네. 그게 과거의 그 사드 배치 때처럼 그 무역 보복 형태로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치포도 그렇고 지금 전부 이제 중국이 그동안 불쾌감을 표시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이렇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지금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한미 협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강요받은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그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중견국 이상의 국력을 가진 국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보여온 태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모두 얻으려고 하는데 이만큼도 손해보길 싫어해요.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네, 어느 정도 불이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예상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런 해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상당히 좀 미미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좀 저희가 좀 정교하고 좀 철저히 좀 잘 진단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